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지리산의 발견 결과 및 남미사 관련된 내용 기출문제 분석을 좀 해볼게요. 양해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랫동안 이제 한 세네 달 동안 그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안 했거든요. 예, 좀 이제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문제지를 이제 만드냐고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이제 만들고 나서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지리산의 발견과 신화적 개축으로 일어난 유럽의 변화 중 가장 알맞는 것은 이렇게 있죠. 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 있죠. 일단 종교개혁하고 지리산의 발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 그리고 왜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에 있었죠. 지리산의 발견 전에. 그리고 지리산의 발견 때 뭐냐면 이탈리아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쇠퇴됐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북대서양 그 쪽이 발달되면서 이제 지중해 무역이 뭐냐면 이렇게 쇠퇴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도 이제 쇠퇴하죠. 그래서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와 남부 독일의 도시들이 번영하여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탈리아와 남부 독일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중해 쪽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지중해가 아니라 어디예요? 네, 대서양 연안이죠. 그 영국이라든지 뭐 네덜란드 이런 대서양 연안의 도시들이 발달됐죠. 예. 그다음에 3번을 보면 각국이 무역의 패권과 식민지 획득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예. 그래서 이건 맞죠. 그래서 식민지 이제 획득에 상당히 열을 올렸는데 식민지는 그 당시 원료 공급지 역할과 어, 시장 역할을 했죠. 자, 그다음에 4번을 보면 아메리카에서 금, 은이 들어와 물가가 폭락하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맞아요. 그래서 금과 은이 들어와서 물가가 폭락하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가격혁명이라고 하죠. 이 가격혁명 자체가 이제 뒤에 좀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문제 좀 나왔어요. 그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산업혁명이 아니라 상업혁명이죠. 예, 상업혁명. 자,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18세기 후반때 이제 일어난 거죠. 직접 생산을 통해서 이제 대량화된 게 어떤 물건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상업혁명이라는 것은 A에서 값싼 물건을 B로 이제 옮겨서 이득을 챙기는 건데 상업자본이라고 하죠. 그리고 상업자본이 뭐냐면 극대화된 그 혁명을 상업혁명이라고 해요. 상업혁명. 예.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의 값싼 물품을 여기도 그 유럽으로 가지고 와서 아니면 아시아의 물품을 유럽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상업혁명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등장한 자본가들을 상업자본가들이다. 그죠? 유통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 사람을 얘기하죠. 자, 2번을 볼게요. 보기에서 이제 신한글 개척의 결과만 오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이탈리아 경제적 번영은 아니죠. 그다음에 시민의 경제적 지향상, 요거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부유자 계층들이 뭐냐면 지가 향상됐고 기계공업 발달도 아니에요. 기계공업 발달은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세계 팽창 예, 맞죠. 그래서 이제 유럽 세계가 이제 아시아나 남아 아메리카 그리고 요즘 지역이 이제 아프리카 확대돼 나가잖아요. 그래서 답은 니은과 니은.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예. 뭐 1번하고 2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지리산업 발견 문제를 이제 공부할 때 초점을 맞추실 것이 뭐냐면 시험 문제 패턴 나온 거 보면 배경이라든지 뭐 가정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예. 거기 그냥 지리산업 발견 결과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지금 지중해 무역에서 대서양 무역으로 변화가 일어났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상업자본이 형성돼서 이게 상업혁명하고 연결돼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가격혁명 있죠. 예. 가격혁명도 이제 기출에 좀 언급들이 많이 나오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뭐 기출에 잘 언급되지 않지만 그 유럽의 아시아나 아메리카에 값싼 작물들이 들어오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향신료도 값싸게 들어오고 예전에 비싸게 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신대륙에서 그 옥수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값싼 작물들이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불러일으켰고 3 번을 볼게요. 자, 3 번은 다음 글을 읽고 모둠에 답하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지리산의 발견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당시 물가의 앙등한 사실을 무엇이라고 하냐. 이거를 이제 가격혁명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아이고. 자, 물가 앙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측과 이득을 받는 측이 받은 층을 각각 쓰시오. 최근에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게 예전에 98 년도 문제거든요. 98 년도는 이제 통합사회 문제가 가끔씩 있었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02년 때 1 년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경제하고 그 역사를 융합을 해 가지고 문제를 낸 것 같아. 예. 그래서 인제 요거는 뭐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뭐 상식적으로 이제 파악을 할 수는 있겠죠. 예. 잠깐만요. 옮겨 놨어야 되는데 옮겨 놓지 못했네. 음. 자,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경제적 타격을 받은 계층은 화폐 가치하락으로 지대에다는 고정 수입을 그냥 본 걸 지지도이고요. 이득을 본 계층은 상공업자와 화폐 지대를 납부하는 농민들이죠. 아이고. 이게 이쪽으로 튀었네요. 예. 화폐 지대를 납부하는 농민들이에요. 예 가끔 얘가 민감해요 좀 요즘.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유럽에서 무역 중심이 어느 곳으로 이동했는가? 뭐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중해였다가 그 당시 그 대서양 연안 도시로 이렇게 옮기게 되죠. 예. 자, 그다음에 4 번을 볼게요. 4 번은 다음은 이제 16, 17 세기 때 은이 세계 경제적 유통을 표시한 지도이다. 와 무역 구조이다. 자, 이에 근거해서 A와 B 지역에서 일어난 변화를 각각 30자 이내에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인제 요거는 좀 공사용 문제인데 이게 지도를 많이 어디에서 보셨을 거야. 요거 어디에서 봤죠? 동아시아 교과서에 보면 은을 중심으로 한 유통망들 이렇게 인제 있어요. 그래 갖고 인제 여기에서 인제 요거와 연결돼서 인제 좀 어 뽑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도표에서 C는 어디죠? C는 은을 주고 모직물을 인제 도입하는데 이거 중국인 것 같지만 잘 보면 요게 인제 D와 연결돼 있죠. 대서양의 삼각모양. 그러니까 노예로 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는 남미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남미. 그래서 요 노예를 왜 가졌을까요? 예.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기 위해서인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은 모직목을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유럽이죠, 유럽. 예 유럽은 그 모직물이라는데 별 의미는 없고 그냥 수탈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예. 그리고 인제 그 유럽에서 이제 유럽 상인들이 특히 영국 상인들이 그런 노예를 얻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끼죠. 그 아프리카 추장들에게 무기를 주어 주고 이 추장들은 주변에 있는 이런 부족들을 이제 공격해 갖고 노예를 인제 뭐냐면 요쪽으로 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인제 남미, 유럽, 이 아프리카 이렇게 연결하는 대서양 삼각무역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인제 유럽인들은 여기에서 받은 은을 은과 금을 자체적인 뭐 생산량을 확대시키는 데도 사용했지만 이걸 다시 누구한테 많이 주냐면 중국한테 가요, 중국. 특히 중국은 그 당시 은의 직결지죠. 왜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명나라하고 청나라 때 은납화가 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족편법이라든지 지정음제 이 공통점이 뭐예요? 예 은납화죠. 은납화. 은을. 그래서 은과 금의 비율이 3대 1 이야. 음. 그래서 금 한 냥당 3 냥만 주면 은 3 냥을 주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데서는 보통 10대 1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그 당시 멕시코 원이든 여기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그 포토시 강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04년 기출문제 때는 03년 기출문제 때는 여기 표시만 돼 있었고 뒤에 인제 기출 문제 푸시면 알겠지만 이 지명이 여기 나와 또. 예. 그다음에 이제 아카풀코 여기에서 은을 인제 가지고 와서 어쪽으로 요쪽 태평양을 건너 가지고 마닐라 여기가 스페인의 그 아시아 거점이죠. 여기 가서 마카오는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요걸 이제 수출할 때 이제 이렇게 했던 무역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간 무역을 이제 동아시아 교과에서는 뭐라고 하죠? 그 당시 사용했던 배 이름을 따서
갈레온 무역이라고 하죠. 갈레온 무역.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무역을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체적인 상품은 별로 없었는데, 뭐 아시아, 그 인도나 중국에 갖다 팔 수 있는 상품 별로 없었죠. 왜냐면 이제 그 당시 유럽은 그 경제적으로 볼 때 이제 중국이나 인도가 그 당시 중심이었고, 나머지는 방방이었으니까 유럽은. 그래서 이제 맨날 무역 적자, 이 도자기, 비단, 항로를 가지고 이제 무역 적자를 맺고 위해서 그 당시 남미에 있는 그런 은을 가지고 메꿨던 거죠. 금과 은을 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물어볼 게 이제 A와 B 지역에서 일어난 변화를 쓰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A는 이제 아까쯤에 은이 집중되면서 그 당시 뭐가 일어났죠? 네, 일조 편법이 일어났죠. 일조 편법. 뭐가 일조 편법 실시한 거죠. 예, 일어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은납화를 기준한 일조 편법인데 일조 편법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잡세를 지세와 뭐냐면 정세로 나눠서 이제 은납화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근데 왜 이제 여기에서 지정원제는 안 될까요? 지정원제는 그 옹정제 때 이제 실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명말 총초니까 아직까지는 일주편법이 맞아요. 일주편법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비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 유럽이죠. 유럽은 이제 산업혁명하고 가격혁명이 발생했어요. 아이고, 얘가 또 민감하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게시판을 보니까 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버그가 아마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약간 그래 제가 이게 아이패드 쓴 이유가 요거 그 굿노트 때문에 쓴 건데 아이 굿노트가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과 가격혁명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 이제 저는 이걸 예전에 한번 풀어봤어요. 그때 이제 03년도에 제가 이제 임용생이었는데 이걸 너무 깊게 생각을 해가지고 유럽 전체를 본 게 아니라 스페인 갖고 본 거야. 스페인에서는 이제 그 남에 들어온 은과 금을 자체적으로 이제 소비하지 못하고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는 넘겨줬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스페인을 해석해갖고 스페인의 부진 관련된 스페인이 왜 그걸 못했나. 뭐 이런 걸 써놨는데 보니까 이제 답은 간단한 거 있더라고. 산업혁명 가격혁명이 있어. 예. 그래서 이 틀렸거든요. 결국에 03년도에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너무 깊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임용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깊게 생각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쉬운 데에서 있어요. 교과서라든지 우리가 보는 기본서 내에서만 그냥 생각을 하세요. 예. 자, 그다음 5번 문제 볼게요. 5번은 자, 이때 이제 그 대항해 시대 때 지리산이 발견됐던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빈칸, 가와 나에 들어갈 단어를 쓰고 바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복자들이 당시 치안 정책을 내용 두 줄 이내 쓰시오. 뭐 교과서 정도만 수정을 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에스파니아와 포르투스와 피사드는 각기 소수의 병력으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 중남 아프리카 뭐뭐 문명과 뭐뭐 문명을 파괴했다. 자, 여기 잉카 문명이 있으니까 그 앞에 들어갈 것은 아즈텍 문명이죠. 자, 아즈텍 문명은 이제 멕시코죠. 멕시코가 중심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멕시코 시티 있죠. 그 예전에는 그 아즈텍 문명이 중심 도시였어요. 그 테노치티타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잉카 문명은 페루나 안데스 산맥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코스코를 중심으로 이제 발달된 문명이었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뭐냐면 석기 문명이었죠. 철기 문명도 이제 아니고 청동기는 약간 사용했고요. 주로 이제 뭐냐면 석기를 사용했던 건데 상당히 석기를 다루는 기술이 상당히 발달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있고 그래서 여기를 파괴하고 강대한 식민지를 건설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왜 잉카와 아즈테가 금방 소수의 병력에 의해서 무너졌냐 그 관련된 내용이 뭐 역교는 예문에 좀 나왔거든요. 그 역교 구성주의인가 관련돼서 나왔는데 그건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뭐예요? 일단은 무기가 상대가 안 됐다는 거. 네, 무기가. 그래서 석기하고 대포 그다음 칼로 싸우는 그 싸움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다음에 그 얘네들이 이제 적이 쳐도 하나 단결돼 있었는데 분열돼 있었죠, 인디언들이. 오히려 이제 그 뭐냐면 잉카나 이 아즈텍 문명에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런 그 피지배층들이 누구한테 달라붙었어요. 예, 백인 지배자들한테 달라붙었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서 쉽게 이제 강산 식민지를 건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원래 식민지는 요 개척자들이 통치를 했다가 얘네들을 이제 쫓아내고 이제 에스파냐 국왕이 직접 이제 총독과 지방장관을 임명해서 통치를 했는데 그때 에스파냐 국왕이 그 개발자에게 해당 지역의 소유하고 원주민의 공납을 징수한 권리도 있는데 요거는 약간 이제 뒤에 얘기예요. 요거 예문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예전에 몰랐는데 요거는 뒤에 어 총독과 지방장관을 파견한 건 뒤에 얘기야. 여기가 이제 원주민 공납을 징수한 권리가 이제 뭐냐면 에코미안데라고 하죠. 예전에 또 시험문이 나왔던 건데 그 에코미안다 해갖고 얘네들이 이제 간접 통치를 할 때 그렇게 했던 거고 이 뒤에 이제 얘네들을 쫓아내고 이제 에스파냐 국왕이 직접 총독과 지방장관을 임명해. 그래서 초창기 때 코르테스 피사우 같은 이 정복자들을 얘네들의 어느 기득권 인정해주고 얘들이 간접 통치를 할 때는 이런 이제 에코미안다 같은 제도를 했지만 뒤에는 총독과 지방장관을 통치하고 이 에코미안다 제도를 폐지했거든요. 예,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유도민들의 무자비한 사육과 가혹한 착취, 그들이 가져온 천연두 등의 질병은 이 천연두가 이제 상당히 그 원주민들을 상당히 타격을 줬죠. 예, 거의 이제 99%를 이제 뭐냐면 죽였다고 해요.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소재로 해서 총균세인가? 예. 총균세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야,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도 명령력이 없는 원주민들 무차례 죽어 반세기 지나지 않아서 인디언이 거의 멸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들어갈 것은 아지트 문명, 그 다음에 나는 에코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는 이제 그 원주민들이 죽으니까 많이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 원주민들 보호해 주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기독교 개종을 시키고 대신에 그 당시 아프리카 흑인들을 왜냐면 노예로 데리고 노동을 시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가정에서 아프리카 노예를 가지고 오는 가정에서 상강무역이 이제 형성이 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을 보죠. 6번. 자, 6번은 이제 가로 안에 기역이 일어난 윗줄친 니은의 정치적 결과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게 기역에 해당하는 국가가 어딜까요? 여기 카리브해에 있는 이제 섬나라인데 여기가 아이티예요. 아이티. 이 아이티는 이제 카리브해에 섬이 그 제일 큰 섬이 이게 큐바죠, 큐바. 두 번째로 큰 섬이야.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그 아이티가 그 섬이 아니라 아이티가 있는 그 섬이요. 그래서 이 아이티 있는 섬을 히스파니울라라고 하죠. 예, 또는 이스파니울라라고 해요. 그래서 일이 있는데 요게 이제 서쪽에 있는 위치한 섬이 뭐냐면 아이티야. 이 아이티는 누가 발견했어요? 콜럼버스가 이제 뭐냐면 그 발견했죠. 그래서 이 섬을 스페인 식민지가 되었어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스페인 식민지들이 이 섬을 이제 그 뭐냐 개발할 때 원주민을 동원해서 플란테이션 농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석탄이나 설탕이나 커피, 담배 등을 재배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천연두각들하고 그 여러 가지 착취로 인해서 인디언 수가 막 줄어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노동력이 없다 보니까 인디언은 다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강무역을 통해서 요 IT 지역에 뭘 이제 데리고 왔냐면 흑인들을 데리고 온 거죠. 흑인들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IT 지역이 요거는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게 돼요. 프랑스로. 그래서 이 흑인들이 이제 IT의 거의 99%를 이제 차지해요. 물론 이제 그들 중에 상당수는 또 자유인이지만 상당수는 노예들이야. 흑인 노예들. 예. 그래갖고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프랑스에서 그 당시 뭐가 일어났냐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프랑스 혁명.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그 국민의회가 이 지역에 있는 노예들을 해방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 또 거기에 이제 자극받았고 노예들이 뭐냐면 반란을 일으키니까
또 이제 병력을 또 파견해 진압을 했어. 뭐 그래갖고 이제 그 과정에서 영웅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투생 루베르투라는 사람이죠. 루베르투. 그래서 이제 이때 프랑스군과 싸우는 중심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투생이 이제 그 흑인 반란군은 그 뭐냐 초창기 때는 그렇게 주도권을 장악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점점 그 뭐냐면 그 외부 세력들이 도움을 받고 그다음 영국이나 스페인 같은 이제 세력들이 도움을 받고 하면서 그 뭐냐면 점점 그 IT 전역을 장악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안 되겠다. 나폴레옹이 집권하니까 얘네들 한번 조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병력을 다시 투입을 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투생 루베르투가 이제 잡혀서 죽게 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그 후에 그 계승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아이티에서 그 당시 프랑스군을 쫓아내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하게 돼요. 원래 이제 아이티라는 것은 독립 이후에 생긴 명칭이고요. 원래는 이제 요걸 생도망구라고 했죠. 그래서 독립 후에 IT로 이제 국명을 이제 뭐냐면 바꿨어요. 예, IT로. 자, 그래서 IT라는 것은 원주민 용어로 높은 산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IT는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국가이면서도 세계 최초의 흑인 공화국이 되었던 거야.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IT가 이제 어떤 책에서는 뭐 다른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는 좀 보기 그렇죠. 왜냐면 그 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어떤 세력도 있었어요. 크리올이라는 세력도 있었죠. 얘네들 입장일 때는 얘 밑에 있었던 이제 물라토라든지 메스투지 노예들이 흑인 노예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트의 독립이 상당히 그들에게도 큰 타격을 줬어요. 예. 그래서 크리올리가 이제 독립운동할 때 뭐 아이트에 뭐 영향을 받았다는 건 좀 그런 것 같아 이거는요. 예. 그냥 세계 최초의 흑인 공화국이다.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의 최초의 독립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요. 자, 그래서 이 IT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 IT 요즘에 좀 약간 문제가 있죠. 대통령이 이제 암살된 후에 완전히 갱들이 그냥 나라를 장악을 해버렸어. 예. 그래서 이제 개판치고 있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에 대한 정치적 결과를 이제 보면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시면 돼요. IT 독립. 그래서 최초의 이제 흑인공화국 탄생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국가 수립 남미 지역의 독립운동에 큰 학살을 줬다는데 요거는 소수 견해고요. 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가를 바탕으로 이제 에스파니아 정부가 아메리카 식민지에 도입한 제도의 명칭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서술하시오. 그리고 기획의 지명을 쓰고 니은의 결과 16, 17세기 때 유럽 경쟁 나타난 형상을 지칭한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4점짜리 문제니까 여기 앞부분이 2점이고 여기가 1점이고 이게 1점이 되겠네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에스파냐 관련된 가와 관련된 내용이냐 그 에스파냐 지배자들이 원주민들을 상당히 가혹하게 다뤘다. 이렇게 이제 있어요. 되게 이런 기록들은 누가 남겼냐면 그 당시 그 원주민 그 남미 지역에 파견됐던 일부 이제 그 당시 이제 예수의 선교사들이나 하여튼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선교사들 중에 상당수가 그 당시 이제 에스파니아의 지배에 대해서 원주민 지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입장에서 그걸 쓴 게 많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요걸 다뤘던 거고. 자, 그다음 나를 보면 1540년대에 멕시코의 샤카타카스와 볼리비아의 여기 있는데 이 볼리비아 어디일까 여기는 포토시죠. 포토시. 요 기억이 예? 여기 앞에서 이제 포토시 있죠. 예, 여기 포토시 연결해서 보세요. 예. 기출 예문에 했던 게 그대로 나왔어. 교과서에도 있긴 했지만 자 포토시에서 엄청난 매장량을 가진 은광이 발견되었고 은혜 채굴의 원주민 노동력이 대거 투입되었다. 자 그리고 에스파냐에 대항된 은은 유럽과 아시아 교육에 더욱 촉진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럽이 그 당시 아시아의 물건을 가져갔을 때 줄 게 없었죠. 예, 근데 이걸 은을 대신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인데 한번 지문을 좀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인제 토너데시아 조약가 또 보이죠? 이거 한번 나중에 시험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눈여겨보세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제도와 명칭과 내용을 보는데 일단은 가르바토 에스파냐 식민지에 도입한 제도의 명칭은 뭐냐? 이건 에코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에코미한다는 정복자 또는 후손에게 일정한 영지를 주고 영지 내 원주민들의 공납을 징수하고 강제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요 시기 자체가 지금 에코미한다가 폐지된 시기거든요. 요 시기가 연도 잠깐 보시면 요 시기가 1942 년이 에코미한다가 폐지된 시점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인제 스페인에 인제 그 직접 지배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정복자들이 했다가 직접 지배로 바뀌게 되는 그런 건데 그때 인제 인디안스 신법이라는 걸 공표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에코미안들을 폐지시키고 원주민의 노예를 금지시키고 이미 노예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켰다. 시점상 요거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인디안스 신법은. 신법이. 이 기출문제 분석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게 인제 듣기로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교과서 수준에 내다 보니까 이게 에코미한 달 정도 낸 것 같아. 그래서 하루를 그냥 가지고 와 갖고 이제 비전공자 교수님이 이걸 낸 것 같아요, 이걸요. 이쪽 분야에 전공하신 교수님이 낸 게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 제가 분석할 때 얘기했지만 이 문제 내는 교수님들이 다 이쪽 분야의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과서나 지도서 수준에서 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교과서나 지도서는 단축돼 되게 내용이 이제 축약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약간 팩트 관계에서 틀린 게 많아. 근데 그거를 이제 뭐냐면 그대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그냥 에코미한다고 이렇게 달아 놨어요. 실제 근데 그 기출 문제 분석에는 그 관련된 인디언스 신법 관련된 내용을 쭉 적어 놨 했는데 참조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기억의 지명을 쓰라는 거는 포토시 그리고 16, 17세기 유럽의 경제 정상은 아까쯤에 이제 에스파냐 유입된 대량의 은이 들어왔다. 요거는 가격혁명이죠.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주는 문제야. 이런 문제는.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풀어 봤고요. 그다음에 절대왕정과 이제 왕조 전쟁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절대주의 시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군주의 경제 지원 세력은 봉건 귀족이었다. 아, 그래서 요건 틀렸죠. 딱 봐요. 예. 앞에 인제 잠깐 보면 자, 절대왕정 시기 때 인제 여기 최대 특징을 보면 여기 이제 봉건 세력과 인제 뭐냐면 특권 세력이 이제 균형 위에 절대 군주가 이제 형성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개국 군영설을 바탕으로 했다고 인제 하죠, 대체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특권 상인들은 이 절대 군주에게 재정 원조를 해 주고 대신에 무역 독점권 같은 걸 줬죠. 인허가 같은 거를. 그래서 이제 독점권을 줘서 이제 동인도 회사나 뭐 서인도 회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공공기족들은 이제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들의 지위를 인정하는 대신에 또 뭐냐면 절대 군주를 뭐 정치적으로 지지를 해 주는 막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특권 상인들이 받은 그 돈을 얘네들은 이제 절대 군주가 관료나 상대군을 양성을 해서 왕권을 강화시켜 놨잖아요.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특권 상인으로부터 받은 거죠. 이때 이제 특권 상인들은 지리산의 발견 이후에 이제 등장했던 상업자본가들이죠. 상업자본가들. 자, 그래서 인제 얘네들은 틀렸고 그다음에 2 번을 보면 중농주의에 입각해서 입각한 경제 정책을 추진했다. 요건 아니죠. 중농주의가 아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상주의죠. 네. 그래서 중농주의는 농업을 중시 여기죠. 근데 중상주의 같은 경우에는 금을 되게 중요시해요.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중농주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강의 시간 때도 얘기했지만 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연법 사상에 어긋난다. 그래서 자유방임 정책 같은 걸 강조를 했고 이런 것들이 후에 이제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제에 영향을 줬다고 해요. 근데 이에 반해서 중상주의는 정부의 적극적인 어떤 간섭 통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죠. 예. 그다음에 인제 3 번을 보면 서유럽보다 동유럽이 중립의 절대 왕국이 먼저 성립됐다. 아니죠. 서유럽이 성립하고 나서 한 100년 동안 100년 뒤에 동유럽의 절대 왕정이 인제 성립됐어요. 그래서 한 동유럽의 절대 왕정 1 세기 좀 늦으니까 17 세기 정도 보겠네, 17 세기. 후반 정도. 네. 그리고 이게 자발적인 게 아니라 이게 서유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겼거든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이제 서유럽의 절대 왕정하고 동유럽의 절대 왕정은 좀 약간 이제 틀린 게 있어. 예.
요 관련된 내용이 2번 문제 있는데 이때 이제 또 보고요. 4번 문제 볼게요. 사상적으로 왕권 신수설이 뒷받침했다. 맞죠? 예. 이 왕권 신수설 자체가 이제 기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은 중상주의. 그다음에 정치인용으로선 왕권 신수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왕권 신수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왕은 신후부터 청년을 받아 통치했다. 그래서 백성한테 책임질 필요 없다.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보댕이나 보슈에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이론들을 정비를 했다는 거. 그래서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 집권적이고 강력한 정부를 이제 뭐냐면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절대 왕정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던 게 아니에요. 상당히 지지를 받았던 거예요. 불우리아도 지지했고 일반 평민들도 지지했어. 초창기 때는. 왜? 여러 명의 봉건 군주보다는 강력한 한 명의 그 군주가 통치하는 게 정치적으로 안정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후기 때 들어가면서 이제 절대 왕정이 이제 시대에 역행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이제 시대에 안 맞으니까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불우리아 세력들이. 자, 2번을 볼게요. 서유럽의 절대주의와 동유럽의 절대주의 비교 있죠. 이거 서기에 있는 내용인데, 자, 서유럽의 절대주의의 특징을 쓰시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징이라는 것은 양쪽의 존재는 하긴 하지만 어떤 한쪽이 더 그냥 강이 갖고 있는 것을 특징이라고 해요. 특징. 그래서 여기 있다가 동유럽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따지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느 게 더 맞느냐 이 특징이니까 서유럽이 동유럽 절대주의보다 어떤 특징을 어느 점이 어떤 속성들이 더 많이 갖고 있나 이런 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보면 매직제가 이제 나타나지 않았고 조직과 규율면서 보다 엄격했다. 요거는 이제 어디죠? 이거는 동유럽 절대주의예요. 그래서 매직제는 이제 이렇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매직제가 잘 나타났죠. 프랑스는 그 당시 이제 그 간직을 돈 있는 그 부르주아 세력들, 대부르주아 세력들이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프랑스의 귀족은 두 개가 있었죠. 두 부류가 있었죠. 하나가 원래부터 혈통이 귀족인 사람, 핏줄 자체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정통적인 그 귀족인데, 이들 칼을 주로 이제 찾기 때문에 대건 귀족이라고 해요. 대건 귀족. 정통적인 귀족이었고 돈이 많아서 이제 귀족직을 산 사람들 주로 간직을 많이 샀죠. 고등법원직들 많이 샀어요. 이들은 법관직에 주로 있기 때문에 이들 사법귀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매간직을 통해서 이제 이런 두 가지 뭐냐면 부류의 귀족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법귀족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 서유럽의 절대주의가 아니라 동유럽이다. 그러니까 귀족은 자국의 그 도시 경제와 상업 세력들 육성하기보다는 외국 세력들과 결탁을 했다. 이거는 아니죠. 이건 동유럽이야. 동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부르주아가 발달하지 못한 그 독일과 러시아 같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과 귀족들이 돈이 없으면 외국 상인들 결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르주아 세력들이 뭐냐면 그냥 성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들부터 자금을 꼭 빌리고 그랬죠. 자, 그래서 3번을 보면 총각 공동체 정통이 확립되지 못하여 농민이 단결된 모습으로 영주 지배에 대응하지 못했다. 요거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요거는 동유럽이죠. 동유럽. 서유럽은 오랫동안 중세 시대에 거치면서 그 당시 총각 공동체 연대 정신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14세기 중후반 이후에 이제 그 일부 영주들이 노역지대를 이제 부활하려고 하니까 영국에서 와터텔런이나 프랑스에서 자크린난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단합된 시를 볼 수 있었던 게 예전에 오랜 공동체의 어떤 연대 정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근데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중세 시대 때는 좀 풀이했죠. 예. 그리고 또 동유럽은 이제 그 간척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개척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마을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유입된 세력이 많아. 이질성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연대성이 떨어져. 그래서 이제 귀족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단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동유럽이 농노제가 나중에 이제 중세 시대 때 그 유럽은 농노제가 14세기 이후에 해체돼 나가는 데 반해서 오히려 동유럽 같은 독일이나 러시아 지역은 농노제가 더 뭐냐면 강화되잖아요. 집단 농농제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동유럽은 19세기 들어가서야 없어지게 돼. 이 농노제가. 그것도 이제 밑에서 이제 뭐냐면 그 으쌰으쌰하고 없앤 게 아니라 위에서 보기에 농노제가 이제 불필요하다 보니까 산업사회 불필요하다 보니까 없앤 거죠. 제도적으로.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동유럽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을 보면 군주가 국왕재판권을 강하여 사법권을 통합함으로써 봉건귀족을 억누르는 결과가 나왔다. 맞죠? 예. 영국과 프랑스가 왕권 강화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지방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법권, 조세 징수권 이런 것들을 중앙에 이제 통합을 시키려고 하죠.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같이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왕들이 주로 그 사법권과 조세 징수권을 어떻게 중앙에 이제 뭐냐면 통합을 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요게. 자, 3번은 이제 97년 문제고 이게 논술형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뭐 쓰기는 좀 일일이 얘기하는 거 그렇고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렇다고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서해도의 16세기, 17세기 이르러 봉건사를 탈피하여 국왕을 정점으로 절대 왕족이 출현됐다. 자, 이러한 절대 왕족 체제의 성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봉건사에 따른 새로운 이데올로기, 경제 정책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와 경제의 특징을 쓰시오. 무슨 특징을 쓰시면 될까? 자,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왕권 신수설, 경제 정책은 중상주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쓰라고 이제 거창하게 요즘에는 물어보진 않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보면 다음은 언어, 정치 체제, 사회 문화 특징을 보여준다. 이 체제의 발전 과정을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 식탁에서 네키노 가리지 않고 손수건을 대고 코를 풀고 그 손수건을 땀을 닦는 행동은 불교나 습관이다. 하품을 하거나 코를 풀거나 그다음에 여기 침인데 pin이 아니라 침을 뱉지 마라. 부득이한 경우에 얼굴 돌리고 왼손을 가진 뒤 손수건을 에다가 하며 나중에 손수건을 들여다보지 마라. 그래서 이게 이제 궁중 예절인데 요건 이제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에티켓. 에티켓인데 요 에티켓은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예절인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 보면 상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때 중세 어 때부터 이제 귀족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지켰죠. 뭐 불교라고 그런 것들은 다 알잖아요. 똥도 그냥 아무 데나 싸대고. 예. 자, 그래서 하이힐 같은 것들 신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에티켓을 이제 정립한 사람이 이제 루이 14세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루이 14세가 인제 귀족들을 파르샤 궁정들 모이게 하고 맨날 연회를 베풀어요. 그래서 이런 에티켓도 많은데 요런 에티켓은 뭐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는데 어떤 걸 보냐면 어 귀족들의 서열에 따라서 앉는 의자가 달라. 예. 어떤 의자는 인제 그 서열이 좀 높은 애들은 왜냐면 푹신한 의자에 앉고 어떤 애들은 걸터 앉는 의자에 앉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이렇게 차별을 뒀어. 그래서 자기의 이게 그 서열 기준이 자기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총회 순서에 따라 그렇게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인제 어떻게든 루이 14세에게 눈을 이제 잘 보이려고 눈에 띄려고 루이 14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루이 14가 원하는 인제 연회나 이런 것들 막 참여하는 거죠. 그 돈도 펑펑 쓰고. 돈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몰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인제 루이 14세가 얘들 보고 좀 돈 좀 주고 용돈 좀 주고 그래서 좀 구제도 해 주고 막 그러니까 이런 이제 화려한 연회를 통해서 복잡한 에티켓을 만들어서 그 에티켓 수행하는 과정에서 귀족들의 서열을 이렇게 나눠서 그걸 이용해 갖고 왕권을 통제하려고 했던 강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이 루이 14세야. 그러니까 이 루이 14세가 만든 궁중예술은 예전은 프랑스 외에도 다른 나라에 확산이 되죠. 예. 예, 일종의 뭐냐면 문화이면서도 왕권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다음에 인제 그는 다른 어떤 군주보다 분명하게 건의와 향유의 수단으로서 연출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그의 궁주는 그 자체가 하나의 무대였다. 그래서 그 무대에서 그는 날마다 의식을 거행하면서 귀족들을 매혹시켜 그에게 복종했다. 이게 그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루이 14세죠. 예. 루이 14세가 인제 이 사람이 이제 발레를 즐겨 쳤다고요. 그 당시 발레는 남자들이 주로 하는 이제 귀족 남자들이 했던 건데 이 사람이 인제 그걸 잘 해 가지고 태양왕을 인제 묘사해 갖고 발레를 해 갖고 이렇게 연출한다든지 그렇게 인제 했던 거죠. 그리고 인제 했는데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각자 이제 각자 보시고 그러면 요런 정치 체제는 뭘까요? 예. 요때 인제 뭐냐면 절대주의 정치 체제죠. 자, 여기 보면 절대주의 정치 체제의 특징을 좀 보시면 돼요. 국제 무역이 발달되며 특허 회사들이 성장했다. 맞죠? 그래서 근로자들이 정치 자금을 지원한 대가로 서인도, 동인도 같은 특허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무역 독점권을 이제 얻었죠. 그다음에 칼뱅파 시민 계층들이 자기 절제의 생활 윤리로 발전시켰다. 요거는 이제 좀 안 맞죠. 칼뱅파 시민 계층 절대 왕정 뒤에 이제
좀 약간 이 근대 문명을 이제 주도했던 세력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맞아. 그래서 요거는 막스 베버가 이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칼뱅의 사상의 근면, 그다음에 칼뱅 사상이 근면이나 사치와 낭비 배격 등을 강조하면서 후에 이제 유럽의 중산 계급의 생활 가치로 수용돼서 자본주의의 원동력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절대왕정보다는 어떤 이제 뭐냐 산업자본, 그다음에 뭐 종교개혁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안 맞고요. 예. 그다음 부유한 시민계층이 간직을 매입해서 관료 성장했다. 예.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 매간직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것을 사법귀족, 법복귀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고, 그다음 위구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낭트 칙령을 반포했다. 자, 낭트 칙령 그 전에 반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잠깐만요. 네. 그 위구르 전쟁에서 낭트 칙령을 반포했는데 요거는 물어보는 게 루이 14세 자체를 이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프랑스 전체는 이제 절대 왕정 체제 이런 걸 물어보니까 이거 맞죠? 그래서 요 글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요런 체제. 그래서 요거는 절대 왕정 시대 때 있었던 거야. 요걸 이제 이렇게 매칭시켜서 보시면 돼요. 저도 잠깐 헷갈릴 뻔했어. 물어보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루이 14세가 정책을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영토 전쟁이 빈발하자. 이거 왕조 전쟁이죠. 하다 보니까 국가 간의 세력 균형이 외교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 예. 그래서 왕조 전쟁 또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종교 전쟁도 이 당시 16세기, 17세기 때 빈번하게 일어났잖아. 종교 전쟁도 일종의 왕조 전쟁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세력 균형이야. 그래서 예전에 이제 왕조 전쟁의 특징이 이제 관련돼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왕조 전쟁의 특징은 세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요. 왕조적 이해관계와 그다음에 국민적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는 거야. 예. 그래서 국민국가의 어떤 싹은 보이지만 완전한 국민국가가 아니었어요. 그 절대 왕조 국가는. 그래서 왕조적 이해관계와 국민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대통령이 예전에 어떤 원모씨 대통령이 이 독도를 그냥 이게 뭐 팩트인지 잘 모르겠지만 독도는 일본에게 떼어주는 게 낫지 않냐? 그걸 이제 누가 얘기한 것 같아. 이게 팩트는 아니에요. 전에 보기는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이라도 요걸 떼어줄 수 없죠, 일본에. 왜? 어, 요걸 떼어주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쫓겨날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이 이제 프랑스, 영국인들이 살아도 이 왕조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나라 떼어주기 시작한 거야. 뭐, 영국인들이 많이 살아도 프랑스에 떼어주구나. 아니 프랑스인이 많이 살아도 영국인들 떼어주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왕조적 이해관계와 국민적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디에 더 우선을 두냐? 왕조적 이해관계에 우선을 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왕조전쟁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세력 균형의 원칙이죠. 한쪽이 힘이 좀 약간 딸린다 하면 힘이 없는 쪽에 힘을 몰아줘. 예. 그 유럽 내 세력 균형을 이제 하려고 했던 거다. 그 역할을 주했던 그 국가가 영국이죠. 영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항상 그 왕조전쟁이 일어나면 식민지 전쟁도 같이 일어나요. 이 식민지 전쟁의 주역은 영국과 프랑스죠. 그 영국과 프랑스가 네 번에 거쳐서 왕조 전쟁을 할 때 같이 이제 식민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식민지 전쟁을 제2차 예전에 100년 전쟁이 있었죠. 이걸 또 100년 동안 진행했다 식민지 전쟁을 제2차 100년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뒤에는 파리 조약을 통해서 여기 깔끔하게 마무리되죠. 예. 뭐 이렇게 해서 영국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번 문제 볼게요. 자, 절대 왕정의 성립과 유지에 필요한 정치, 경제, 사상적 요소를 각각 쓰고 그 다음에 16세기의 유럽 최대의 강국을 구성했던 에스파냐가 쇠퇴하게 된 원인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죠. 자, 정치적 요소, 경제적 요소, 사상적 요소는 교과서에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관료제 상배군 제도, 그 다음에 경제는 중상주의 정책, 그 다음에 사상 왕권 신수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스페인이 쇠퇴한 원인은 스페인이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은과 금을 많이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걸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 못하고 밖으로 유출이 많았어. 왜 그럼 밖에 유출이 많았냐? 자, 그냥 비능률적인 관료제 유지와 군중의 낭비, 귀족 성직자들의 부가 집중되면서 사회경제 구조가 취약해서 기금수의 국외 유출이 심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도 그걸 이제 돌릴 수 있는 어떤 산업 구조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카톨릭을 자처하면서 종교 분쟁에 개입했고 전비 지출로 인해서 군사 군세가 약화되면서 네덜란드가 독립됐고 그다음에 영국 응징을 위해서 파견했던 무정대가 패배를 했다. 그래서 카나니전에서 패배를 했죠. 등등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서 패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6 번을 볼게요. 6 번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뭐냐면 왕조전제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왕조전제 이제 보면 여기에서 이제 그 올스터 왕위 계승 전쟁과 7년 전쟁 있잖아요. 자, 이들의 공통된 성격을 잘못 설명한 것은 이 왕조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세력 균형의 원리가 적용됐죠. 일단 그렇고 왕조 전쟁의 성격이 강했고 해외 식민지 쟁탈전과 연결돼 있다. 그래갖고 이제 요때 이제 올스터 왕위 계승 전쟁과 7년 전쟁 때 영국과 그 다음에 프랑스가 개입을 했어.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올스터 왕위 계승 전쟁 때는 무슨 전쟁이 일어나냐? 조지왕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영국 왕이 조지왕이었어요. 그다음에 7년 전쟁은 이제 그 프랑스 인디안 전쟁이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 플라시 전투 이런 것도 있죠. 이거 다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민 정책이 같이 나왔다. 맞죠? 거기에 이제 기출 문제 분석에 잠깐 이제 수정할 게 있는데 그 7년 전이 벌어질 때마다 각각 원리엄 전쟁, 옌 전쟁, 조지아 전쟁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있어요. 조지아가 아니라 조지왕 전쟁이에요. 그래서 조지아 전쟁 검색해 보시면 지금 푸틴이 예전에 조지아 있죠? 그루지아 누구야 스탈린의 고향 있죠? 거기 침공한 전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수정해 주세요. 예. 자, 그다음에 국민적 이해관계가 포출되었다. 국민적 이해관계가 포출된 게 아니죠. 왕조적 이해관계와 국민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왕조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우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민지나 영토도 막 왕조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적 이사 상관없이 막 넘겨주고 그러잖아요. 양도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건 답이 4번이 되겠죠. 예. 공동체 성격이 아니니까 왕조 정책의 전반의 특징을 물어봤던 거고요. 자, 7번을 보죠. 자, 밀주지 이전쟁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전쟁이 끝난 후 영국의 아메리카 시민들의 대화 태도가 전체에 크게 변했다. 종전의 건전한 방위 정책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중상주의를 내세웠지만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지 않았죠. 근데 이때부터 이제 간섭을 해. 그러면 이 전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슨 전쟁이에요? 7년 전쟁이에요. 7년 전쟁. 그래서 식민지에 대한 새로운 가세와 중상주의 통제가 강력하게 실시했어요. 예전에는 중상주의를 한다고 해도 뭐이 자국의 산업과 직접 충돌하지 않은 이상 내버려뒀는데 이때부터 이제 강력히 통제를 해요. 그리고 이제 7년 전쟁을 하면서 돈을 많이 썼잖아. 예, 식민 전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부족한 돈을 이제 식민지에 부과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있고 이는 무엇보다 이 전쟁 후 강대한 식민지 영토를 지키는 대규모 군대 유지한 필요한 재정적 확보를 하기 위해서다. 식민지인들은 그들의 본국에 대표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가세한 것에 저항했다. 식민지인들은 저항을 마친 뒤 본국과의 전쟁을 확대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전쟁 관련된 내용인데,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미국의 독립전쟁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전쟁, 7년 전쟁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7년 전쟁은 유럽에서도 이제 시작한 전쟁이지만 그 당시 식민지 전쟁도 같이 있죠. 조지 프랑스 인디안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레시 전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그 당시에 이제 세계대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7년 전쟁이. 예.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포울센을 점령한 슐레지언을 올세가 수복한 데서 시작했다. 그래서 포울센이 이제 그 당시 마리아 테레지가 즉위하니까 여자가 어떻게 황제가 될 수 있냐 해갖고 슐레지언을 점령해 버렸잖아. 이게 올세 왕위 계승 전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시 오스트리아가 이 지역을 수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유럽 바깥에는 식민지를 둘러싼 영국과 프랑스 전쟁이 전개됐다.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서는 조지왕 전쟁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7년 전쟁에서는 프렌치 인디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갖고 결국에 승리는 이제 영국이 했죠. 예. 그래서 파리 조약이 체결됐고 그다음 무적 함대를 앞세운 에스파냐가 일단 답이 많아요. 예. 영국 왕室응징하기 시작됐으며 에스파냐가 패배함으로써 영국이 새로운 해상 강국으로 떠올렸다. 자, 이 무적 함대는 이제 에스파냐 함대를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에스파냐 함대, 필리핀 2세 에스파냐 함대가
레파토 해전에서 오스만 투르크를 격파했잖아요. 그래서 무적함대는 칭호를 얻게 돼요. 예. 그래서 인제 근데 그 명성이 그의 인제 뭐냐면 처제였던 영국의 엘리어스 여왕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인제 왜 얘네들이 싸우게 됐냐면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인데 그 당시 제일 잘 나갔던 나라가 에스파냐. 그 당시 잉글랜드는 그 인구가 뭐 5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이제 그 못 사는 나라였어요. 예. 그래서 그 후진국이었죠. 에스파냐가 인제 그 당시 그 에스파냐가 남미 지역에서 은이나 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쭉 누가 갖고 있냐면 드레이크가 딱 기다려. 영국 해적. 그래서 얘는 이제 여왕으로부터 이제 뭐냐 약탈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맡았 맡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산악선이라는데 얘가 이제 은과 금을 이제 탈취해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에스파냐가 항의하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항의를 듣고는 드레이크를 불러서 기사 자기까지 줘요. 그러니까 에스파냐를 완전히 무시하려는 거잖아. 그만큼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때 이제 에스파냐 식민지였던 이제 네덜란드가 네덜란드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그 네덜란드 독립운동을 누가 지원했어요? 잉글랜드가 지원을 해 줬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잉글랜드와 스페인 함대가 맞붙게 되죠. 그 유명한 이제 카르네전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카르네전 또는 그 당시 무적 함대가 아르미다라고 해서 아르미다 해전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인제 딱 근데 요거는 인제 7년 전쟁하고 상관없고 뭐 굳이 인제 뭐 관련성을 따지자면 네덜란드 독립전쟁 예. 독립운동이 아니라 독립전쟁이죠. 제가 잘못 적었는데. 자 요거와 관련됐으니까 틀렸고 그다음 3 번은 보헤미아 지방의 신교도 탄압을 계기로 일어났으며 또 유럽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국제적 전쟁으로 확대됐다. 자 요거는 인제 30년 전쟁이죠. 그래서 보헤미아는 오늘날 어느 지역이요? 체코 지역이야. 체코. 예 그 당시 체코는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 오스트리아 그 합스부르크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보헤미아가 이제 신교들이 많았는데 흡수 같은 사람들이 이게 인제 흡수 운동도 하고 그랬잖아. 예. 그리고 전쟁도 있고 흡수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인제 요때 인제 일어난 게 보헤미아 전쟁 시가 있는데 이게 보헤미아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인제 이게 발전돼서 이제 30년 전쟁이 되죠. 그리고 이제 덴마크나 스웨덴, 프랑스 이런 세력들이 개입이 그거죠. 그 국제전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30년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4 번을 보면 자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의 계기로 일어났으며 유럽 바깥에는 오스트리아 편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다. 이거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은 7년 전쟁 이전에 있었던 왕조 전쟁,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그러니까 7년 전쟁이 아니죠. 그때 인제 그 뭐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 아메리카 대륙을 싸우고 둘러싸고 싸우게 되는데 요게 이제 조지왕 전쟁, 조지왕. 요것도 좀 잘못됐네요. 조지 아라고 적혀 있는데 조지왕이야, 조지왕. 예.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식민 정책의 습을 가리지 못한 채 에이스 샤페 조약을 맺게 돼요.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도 있어. 제 생각에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요즘에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안 내더라고요. 예. 자 그다음 5 번을 보면 일단 틀렸고 5 번은 왕실과 위의 대립이 시작됐으며 코넬이 이끄는 의회군이 북왕군을 격파했죠. 예. 그래 갖고 청교도 독재를 실시했다. 요거는 인제 뭘까요? 철기군이 뭐냐면 그 광답파를 격파한 전투. 예. 요거는 인제 마스트 무어 전투하고 그다음에 네스비 전투가 있죠. 예. 뭐 외워둘 필요는 없는데 요거에 인제 지문이 나왔으니까 좀 좀 인지해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약간. 예. 그래서 교과서에 인제 가끔씩 인제 그 예문에 그 역사지도에 보면 요런 전투의 명칭들이 나와요. 예 이런 전투의 명칭들이. 자 8 번을 보죠. 8 번은 인제 뭐냐 가에 들어갈 전쟁의 명칭을 쓰고 나의 조약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제시된 자료는 가의 결과를 제시하기는 나의 일부다. 자 일단은 요 나의 일부는 인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냐 파리 조약이에요. 그 제2차 200년 전쟁을 마무리해서 영국이 승리한 거죠. 그래서 이 조약을 깨기 위해서는 영국이 인제 세계 곳곳에 인제 영토를 인제 프랑스 영토를 많이 얻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파리 조약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인제 뭐 일일이 하기는 좀 그렇고 예. 제가 여기에다가 문제 분석에다가 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인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여기다가 그 파리 조약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거는 뭐냐 그럼 가는. 이건
프렌치 인디안 전쟁이에요. 프렌치 인디안 전쟁. 프랑스 인디안 전쟁이라고 하죠. 어떤 분은 이제 이게 7년 전쟁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7년 전쟁 와중에 이제 이게 일어났잖아요. 식민 전쟁이. 그런데 이제 파리 조약은 엄밀히 말하면 그 프랑스 인디안 전쟁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요걸 같이 연결시켜서 좀 보긴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인제 이렇게 해서 유사답안으로 일단 7년 전쟁을 달아 놓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는 프렌치 인디안 전쟁과 가까워요. 예. 7년 전쟁은 따로 있어 조약이. 예. 이 잠깐만 제가 그래서 이제 후 베르투스 부르크 조약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밑에 인제 왕조 전쟁 시기 때 제가 이제 맺은 조약들을 정리를 쭉 해 놨거든요. 예. 요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예. 요거는 제대로 썼네. 조지 왕 전쟁.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 이제 수정할 거예요. 예.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조지아 전쟁이라고 적어 놓은 그 잘못된 건데 그걸 수정한다 해서 계속 수정이 안 됐어. 예. 그래서 정확하면 이제 조지 왕 전쟁, 조지 왕 전쟁. 그래서 각각의 조약들 명칭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 번을 보죠. 9 번. 자, 가와 나에 들어간 정치 이론을 쓰고 이 이론을 옹호하는 유럽 정치체를 쓰시오. 16년도 기출문제 나왔는데 16년도는 전반적으로 문제 쉬웠죠. 몇 개의 제역은 거의 뭐 중학교 수준의 문제야. 중학교 수준. 예. 자, 하여튼 요 가는 이제 나는 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왕권 신수설이죠.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오나? 예. 그래서 인제 가는 인제 누가 썼냐? 보슈에가 썼죠. 보슈에가 성서에 근거한 정치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나는 인제 제임스 1 세가 썼죠. 그 참다운 군주 국가의 법인데 둘 책 모두 인제 왕권 신수설이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왕권 신수는 유럽의 어떤 체제를 이제 뒷받침해요. 예. 절대 왕정 체제를 뒷받침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상당히 쉬운 거야. 이거는 거의 뭐 중학교 애들도 좀 공부하는 애들은 다 풀 수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은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다 적어 놨으니까 보시 봐시 봐두시고요. 10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지도를 이제 참고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서 18 세기 유럽의 국제 관계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게 기역의 조약의 결과를 재편된 유럽인데 요거는 뭘까요? 이거는 위트레이트 조약이다. 위트레이트 조약. 요 약간 이제 역사 지도가 나오고 요게 뭐와 관련된 조약이다. 이런 유형의 그 내용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요번 연도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요게 이제 뒤에 저 편집을 종교개혁이 있죠. 그 앞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인제 내용을 볼게요. 기획조약이 체결의 계기가 된 전쟁의 직접적인 발발 원인을 쓰시오. 이때 이제 원인이 이게 부르보 왕가가 이제 루이 14 세가 있었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이때 요 에스파니아의 왕이 있었는데 에스파니아의 왕이 죽기 전에 그 계승한 사람이 없습니다. 카르로스 2 세인데 그러니까 인제 그 자신의 이복 누이였던 마리아 테레사와 결혼한 루이 14 세의 손자인 앙중후 필립 5 세를 왕위를 양도하고 양도를 할 것을 유언하고 사망했어요. 이 사람이.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왕실 보시면 이렇게 있죠. 되게 복잡해.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스페인과 프랑스 왕실이 결혼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이건 그 스페인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각각의 이제 그런 유럽 왕실은 서로 친척 관계야. 적대적이어도 뭐 서로 결혼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합스부르크가는 문제점이 뭐냐면 근친혼이 상당히 많이 행해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카오스 2 세인데 여기 보면 약간 이제 그잖아. 여기 주거톡이 보이죠? 주거톡. 예. 그래 갖고 여기 이제 특히 스페인 그 합스부르크들이 여기 주거톡이 많아. 이런 것들. 왜 이게 주거톡이 많을까요? 다 이유가 있죠. 근친혼 때문에 그래요. 근친혼. 예. 그래 갖고 뭐 사촌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제 오스트리아 쪽의 합스부르크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근친혼에서 좀 많이 벗어나요. 예. 그래서 인제 뭐 마리아 테레사나 뭐 이렇게 아니 그 마리아 테레사가 아니라 뒤에 인제 나왔던 고스트 그 애들 보면 근처에서 많이 벗어나는 그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스페인의 그런 합스부르크는 서로 간에 이렇게 근친혼을 해 갖고 여기 인제 별로 안 좋다. 상당히 그런 그 근친혼의 병폐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렇게 보면.
이 주거턱을 딱 보면 근친을 했구나. 그래서 서로 간에 연결됐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컨택을 서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왕위 계승하는 전쟁에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면 어 그 다른 왕조가 다른 나라 왕조 그 왕을 같이 겸하는 또는 그 자손들이 그렇게 겸하는 그런 게 일어나죠. 뭐 동국연합 같은 그런 형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요것도 인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단순히 왕이 넘겨줬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루이 14세 부르고 왕조가 여기 스페인까지 장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럽의 세력 균형이 깨지겠죠.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들이 그에 반발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개판 싸우게 됐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에스파냐 왕위 전쟁은 이제 그 당시 프랑스가 이제 밀려나는 형태로 해 갖고 그 당시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승전국을 인제 해서 그 위트레트 조약을 맺게 되죠. 그 기획 조약으로 시칠리아가 확보한 니은 국가. 니은 국가가 어딜까요? 여기는. 아이고, 자, 니은 여기. 여기가 인제 어디냐면 그 사보이라는 국가예요. 사보이. 사보이 닉슨 지역이죠. 요 나라가 어느 지역을 얻게 됐냐면 시칠리아를 얻게 돼요. 시칠리아. 예. 그래서 시칠리아를 얻게 되는데 그래서 인제 그때 정치적 권리 내용을 설수하시오. 그래서 이때부터 인제 시칠리아를 얻고 나서 요걸 이제 땅을 바꾸거든요, 사르데나로. 그래서 사르데나 왕으로 칭하게 되었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기획조약으로 디귿을 획득한 국가의 명칭을 쓰시오. 여기가 인제 어디에 유명한 지브롤터죠. 예, 지브롤터. 지금도 영국이 요걸 가지고 있죠. 상당히 천혜의 요새죠. 지브롤터 해협에 인제 통과하면 여길 거쳐야 되잖아. 예. 그래서 이 스페인이 지금 달라고 했는데도 영국이 안 주잖아 지금. 그래서 어쨌든 요때 인제 영국이 여길 얻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기획조약 디귿을 획득한 국가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이 이 국가가 아메리카 대륙과 관련 식민지 외에 경제적 이권을 쓰시오. 그래서 이제 에스파냐 식민지의 노예 공급권을 얻게 돼요. 원래는 에스파냐가 노예 공급권을 얻게 있었는데 이걸 이제 영국이 가져가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영국 중심의 어떤 상강무역이 이제 행해져. 원래 상강무역은 에스파냐가 초창기 때 주도했다가 위트헤트 조약을 기기해서 뭐예요? 그 영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위트헤트 내용의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다 분석을 해 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때 인제 그 노예 그 독점권 이걸 인제 아시에토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영국 정부의 에스파냐 요구에서 노예 독점권을 얻어냈다. 예.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상강무역이 행해졌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영국에서 그 남의 포말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예. 일종의 인제 뭐냐면 그 사기 사건인데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뭐 대표적인 사기 사건이 버블 경제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11번 문제 볼게요.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이 전쟁은 거의 모두 유럽 열강에 참여했고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쟁탈전이 일어났다. 이게 인제 이 전쟁이 뭐야? 7년 전쟁이야. 7년 전쟁은 그 당시 인제 일종의 세계 대전 역할을 했다. 그래서 국지전이죠. 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 쟁탈전을 했다. 이건 아까침에 인제 그 프랑스 인디언 전쟁 이렇게 인제 하죠. 프랑스하고 인디언이 힘을 합쳐 갖고 영국하고 대응했기 때문에 그 당시 북미 지역에서. 근데 주의할 것은 인디언이 프랑스에 붙은 것도 있지만 영국에 붙은 인디언도 있었어요. 예, 하여튼 그때 인제 북미 지역에서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 날 때 인도에서는 또 충돌이 났죠. 그래서 인도는 인제 그 당시 벵골은 인도에 보면 지금 여기죠. 여기. 오늘날 방글라데시와 캘커타 그 주변 지역을 벵골인데 여기가 인구도 제일 많고 제일 경제력 부유했어요. 예. 그래서 벵골의 이제 지배권을 둘러싸고 그 당시에 그 영국의 동인도 회사군과 프랑스와 연결된 벵골의 태수였던 그 태수가 싸우게 되죠. 예. 그래서 프랑스군과 벵골의 군이 싸우게 되는데 이때 인제 클레이브라는 사람이 영국 클레이브가 이끄는 영국군이 그 뭐냐면 요 프랑스군과 벵골 태수군을 격파를 해요. 그래서 캘커타를 비롯한 이제 요런 노동자 땅을 장악을 해요, 이 벵골을. 예. 이 벵골은 그 당시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고 경제의 중심지죠. 근데 여기를 장악함으로써 조세 징수권을 얻게 되면서
여기 인도를 이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인도는 그래서 양상 변화를 이제 쓰라고 했으니까 네, 여기 보시면 그 인도 내 미추진 양상 변화, 프레시 전투 관련된 내용의 양상 변화죠. 영국이 승리함으로써 인도는 벵골 지방의 통치권과 조세 징수권을 영국에게 뺏겼고요. 자, 영국은 인도 전역을 장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영국은 무굴 황제부터 벵골 지역의 통치권을 인정받아 인도의 모든 지역을 뭐냐면 점령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예. 그래갖고 이제 인도의 초창기 그 영국의 근거지는 어디였냐면 캘커타였어요. 캘커타. 우리가 이제 삼시 정책 보시면 알겠죠. 삼시 정책. 왜 델리가 아니라 캘커타? 다 이유가 있어요. 초창기 때 그 영국의 이제 뭐냐면 친미 통치 중심이 캘커타였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정치적인 델리는 영국이긴 하지만 자, 하여튼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가을 디귿에 들어가는 국가의 명칭을 쓰시오. 그 여기 보면 프랑스, 영국과 캐나다 및 미시피강 동쪽 지역을 양도를 했고, 그다음에 디귿은 영국의 어느 지역, 플로리다를 양도했고, 여기가 이제 스페인이죠, 스페인. 예. 그래서 스페인이 뭐냐면 그 당시 그 지역을 양도했다. 플로리다 지역을 영국에. 그래서 프랑스는 뉴올리언스를 포함한 루이지아나를 얻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프랑스의 루이지아나인데 이 루이지아나가 되게 중요하죠. 여기가 이제 지금 루이지아나 주가 아니라 요걸 포함해갖고 그 당시에 중서부 지역을 얘기해요. 미국에. 미국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여기 북부, 동부가 있고 이렇게 남부가 있으면 이 지역을 얘기하죠. 그죠? 약간 이제 잠깐 이쪽 지역 미시시피 강으로 올라가는 이런 지역을 뉴이질랜드라고 하는데 뉴이질랜드에 이제 뭐냐면 주요 도시가 뭐냐면 미시시피 하구에 보면 뉴올리언스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중심인 거예요. 왜냐면 여기 미시시피 하구에서 이쪽 올라가는 뉴이질랜드 이게 딱 있으니까. 근데 뉴이질랜드 그 당시에 뭐 그 사람이 별로 안 살았죠. 주로 인디언들만 살고 있으니까 땅이었잖아. 그냥 엄밀히 말하면 뭐 여기 프랑스가 여기 얻었다고 해서 뭐 실질적인 지배는 못했을 것 같아. 뉴올리언스가 실질적인 지배 기구죠. 여기 하구 지역만 이렇게 있고. 근데 이 뉴올리언스는 나중에 스페인 그 프랑스에서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영국으로. 예. 요 지역이. 그래서 이제 또 나중에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 지역 외에 그 위에 상류 지역 있죠. 여기 보통 우리가 나중에 뉴올리언스라는 프랑스가 이제 그 미국한테 넘겨준 지역 있죠. 요 넘겨준 지역이 이제 미국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뉴올리언스가 왜 프랑스 지역인데 갑자기 영국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죠. 스페인 왔다 갔다 하고. 요 지역을 얘기한 거고 요 지역은 이제 뭐냐면 프랑스가 장악했다가 그 나중에 그 프랑스 나폴레옹이 그 당시 미국한테 넘겼죠. 돈을 받고. 예. 그래갖고 미국이 이 누이지라는 강력한 것보다 넓은 땅을 얻게 된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그 뒤에 들어갈 국가는 스페인 그리고 이렇게 좀 기억고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리고 이 뉴올리언스 지역은 따로 이제 뒤에 영국한테 넘어가게 돼요. 영국한테. 예. 이 전쟁의 승자 중에 하나인 그 포이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배출한 오스트리아와 맞설 정도 강력한 국가 성장했고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끈 머뭇은 포이세는 유럽의 국가 대국으로 만든 지도자가 됐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니은은 누굴까요? 니은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그 포이센 국왕이었던 포이센 2세죠. 포이센 2세. 이 사람이 이제 젊었을 때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 쓴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키아벨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반마키아벨리즘은 반마키아벨리론이라고 하는데 이 책은 1740년에 그 당시 이제 그 포유세 2세가 포유세 2세가 마키아벨리 군주를 비판하고 쓴 책이죠. 그래서 도덕의 이상으로서 군주의 모습을 제시해서 마키아벨리즘을 비판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군주는 국가의 제일 공복에 불과하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예. 근데 실제적인 정치는 거의 마키아벨리의 의견을 따른 거야. 그러니까 말로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행동을 보면 거의 이제 판박이죠. 이제 마키아벨리즘에. 예.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여담이지만 이 포이든 2세가 인류사에 큰 공헌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감자를 널리 보급했다고 해요. 감자를.
그래서 원래 감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남미 지역이나 그런 지역에서 들어올 때 안 먹었다고 해요. 너무 못생겨서. 그리고 유럽인들은 이제 땅에 인제 서 자라는 감자의 뿌리 음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거에 대해서 뿌리작물이니까 그 땅은 이제 악마의 기운이 서려 있기 때문에 이게 '악마의 음식이다.' 해서 안 먹었어. 너무 못생겼고 '악마의 음식이다.' 하면서. 그래서 이 감자를 주로 이제 돼지나 뭐 이런 사람 애들한테 줬는데 인제 스웨덴이가 이제 전쟁 끝나고 나니까 이게 보니까 식량도 많이 부족한 거야. 예. 그러니까 '감자를 널리 보급시켜야겠다.' 해 갖고 왕실과 그 귀족들 중심으로 감자를 먹게 하고 뭘 내렸냐면 그 일반 평민들은 못 먹게 했어요, 감자를. 그리고 농장도 인제 키우고 감자 농장할 때 키울 때 자기들 그 농민들이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 그 왕실에서 감자 농사를 키워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왕실과 그 귀족들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차별감을 느낄 거 아니야. 뭐 "어떤 음식인데 이거 왜 감자를 가지고 그러냐." 해 갖고 몰래 가서 감자를 캐와서 먹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맛있던 거야. 그러면서 널리 보급됐다. 그러니까 못 먹게 하니까 오히려 반발감으로 먹게 하는 그런 전략을 했던 거죠. 그리고 감시 초병을 이렇게 농장 주변에 이제 배치시켜 놨지만 뭐 몰래 캐먹는 거 그냥 내버려 뒀다고요. 원래 의도가 널리 확산시키는 목적이었으니까. 예. 그 어떤 것을 막 그 확산시키려면 막 확산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못하게 하는 거면 사람들이 안달부달해 갖고 한번 안절부절 해 갖고 못 깨게 되더라고 또 하게 되더라고요. 예. 뭐 이런 것들 해 갖고 이제 감자를 보급시켰다고 하는데 시험 문제는 안 나온 거죠. 예 안 나왔고요. 예. 그냥 그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인제 과학혁명과 사회계약서인데 이게 은근히 내용이 많네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인제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기출문제 분석을 해석을 계속 할 거예요.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